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았는데 왜 제 노후는 이리도 가난할까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번듯하게 다 키워놨고 자식 돌이다 하며 아픈 부모님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모셨고 청춘을 갈아 넣어 가족 위에 살았는데 왜 제 노후는 이리도 불안하고 서글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겐 부양받지 못하는 이른바 마처 세대의 슬픈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0%라는 잔인한 통계 속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린 제 솔직한 현실을 모두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건 저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눈물겨운 생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 68 홍남준입니다. 제 고향은 저 멀리 경상도 남해입니다. 5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고향 풍경이 선합니다. 바다가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척박한 피탈밭에서 허리 구부려 고구마를 캐고 동네 가득 짭조름한 멸치 말리는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가난이 뭔지도 모르던 철부지 어린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고 철이 들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가난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가난이 아니었다는 걸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깊고 튼튼한 구조적인 가난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겨우 15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둥이 뽑힌 집안에서 어머니 혼자 그 어린 5자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의 위로 형제들은 하나둘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막내인 제가 어머니 곁에 가장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또래 애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갈 때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철없는 말은 감히 입 밖에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말을 감히 꺼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하며 그렇게 몇 해를 거친 땅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남들은 군대 가면 고생이라는데 제게는 군대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국가에서 꼬박꼬박 주는 따뜻한 밥이라도 3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군대를 제대하던 날 어머니가 꼬깃꼬깃 접힌 돈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가진 전부였을 겁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돈을 쥐어주던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갈라져 있었는지 그 서글픈 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거친 손을 뒤로하고 24살 되던 해 무작정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러운 서울 땅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든 단돈 몇만 원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고 오늘 밤 당장 몸을 뉘어 잠들 곳조차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공사판 인부들이 잠을 청하는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간신히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무거운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거친 철근을 묶었습니다. 온몸에 뽀얀 먼지를 뒤집어쓰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버틸만 했습니다. 서울은 저 멀리 남해 고향 땅보다 일거리가 많았거든요. 그게 전부였지만 굶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거친 숨을 몰아쉰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인천공단에 있는 금속 부품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해봤자 거창한 것도 없었습니다. 공장장 얼굴 마주하고 너 손 좀 빠르냐, 야근 많아도 괜찮냐 하는 투박한 2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두말 않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25살, 그렇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번듯한 직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공장 안은 언제나 귀가 찢어질 듯한 기계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귀마개를 꽉 끼고 있어도 하루 종일 귀가 멍멍할 정도였지요. 여름이면 시뻘건 열기 앞에서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겨울이면 시려오는 시멘트 바닥 냉기가 발끝부터 온몸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손등에는 늘 새까만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고 끼어 있었고 손톱 밑은 언제나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힘든 일이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제게는 매달 기다려지는 월급날이 있었으니까요.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날이면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꽉 차오르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 거친 공장 단지에서 제 평생의 동반자인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한 형의 소개로 처음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똑같이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부터 공장 전선에 뛰어든 처지였습니다. 거친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23살짜리 참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투박한 사람이라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얼마나 쑥스럽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면 아내는 그저 수줍게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선한 웃음 하나면 세상 모든 시름이 잊히는 참 과분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사람이다 싶어 26살에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번듯한 예식장 하나 잡지 못했고 남들 다 하는 반지 하나 변변찮게 끼워주지 못했습니다. 면사포도 못 씌워준 못난 남편이었지만 고마운 아내는 원망 한마디 없이 제 단칸방 살림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이듬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얇은 기저귀 값이 얼마나 무섭고 아깝던지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아내가 그 추운 날 찬물에 천 기저귀를 일일이 손으로 싹싹 빨아 마당에 말리던 뒷모습이 지금도 가슴 아프게 기억납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해에는 도저히 외벌이로는 감당이 안 되어 회사에 야간 특근을 자처해서 신청했습니다. 낮에 뼈 빠지게 일하고 밤이 되면 피로에 절은 몸으로 또다시 차가운 기계 앞에 섰습니다. 밤새 기계 소리를 들으며 코피를 쏟아도 피곤하다는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 내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내 몫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40년이라는 강물 같은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땀 흘리던 공장 동료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일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 대박을 꿈꾸며 사업한다고 나간 사람, 더 좋은 조건과 돈을 찾아 이직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저는 오직 한 자리만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기계가 최신식으로 바뀌고 작업 라인이 엎어지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저는 언제나 기름때 묻은 그 자리에 북박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게 못 배운 제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주어진 내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는 것. 그 무식한 버팀이야말로 배운 것 없는 가난한 내가 내 소중한 가족을 굶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내 청춘을 다 바쳐 허리 한번 편하게 펴보지 못한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들 커가는 모습 보며 버텼기에.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노후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땐 정말 후회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62살 되던 해 평생을 바친 공장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퇴근길에 공장 정문을 나서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드나들던 그 익숙하고 낡은 철문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평생 일터를 벗어나서 기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쓸모없는 나이가 된 것 같아 서러운 것인지 저 자신도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저 가슴 속에서 평생을 지탱해주던 아주 단단하고 오래된 기둥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제 손에 쥔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먹을 때 덜 먹어가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아끼고 대출금 갚아가며 눈물로 간신히 마련한 인천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은행 예금 2억 원. 그 소박한 자산이 제가 40년 동안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은 노동의 전부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그만하면 시골 촌놈이 서울 올라와서 크게 성공했다.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남은 인생 쉬어라 하며 부러움 섞인 축하를 건넸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마음속 깊이 참 기뻤습니다. 아, 나도 이제 남들처럼 대접받으며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막상 내일부터 일하러 가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려고 하니
당장 눈을 떠서 뭘 해야 할지를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새벽에 어김없이 눈을 뜨고 공장을 향해 움직이던 제 몸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니 오히려 더 허전하고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며 이상하게 아파왔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아내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집에서 푹 쉬어요 하고 위로했지만 하루 종일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제 모습 자체가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게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는 법만 배웠지 정작 멈추는 법과 쉬는 법은 그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안타까운 세대 말입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고 마음을 잡지 못한 채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 고향 남해에서 함께 흙먼지 마시며 자란 평생지기 고향 친구 셋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제 퇴직 축하도 겸해서 서울에서 다 같이 모이자고 하더군요. 긴 세월 동안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형식적인 안부 문자 한 통 주고받던 참 그리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기도 했고 그 거칠던 시절을 함께 버텨온 녀석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서울 마포의 어느 고깃집에서 친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남준이 고생했다며 반갑게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아 서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도 마주보며 터뜨리는 웃음소리 속에는 옛날 남해 섬마을의 그 개구쟁이 녀석들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몇 번 더 오가고 자식 키운 얘기며 사는 얘기가 조금씩 깊어질수록 제 가슴 한구석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일찍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유학을 떠났던 친구는 직장 생활을 잘 정리하고 지금은 홍대에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상가를 무려 2채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후 걱정 없이 매달 수백만 원이 통장에 꽂힌다면서요. 고향 남해에 그대로 남아 묵묵히 바다를 지키며 어부로 살던 친구는 번듯한 배를 2척이나 굴리며 동네에서 알아주는 시골 부자 소리를 듣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수원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 뒷바라지 다 끝내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유유자적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모인 친구들 모두가 저마다의 치열한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아주 단단하고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덩달아 제 사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인천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두었고 퇴직금이랑 예금 합쳐서 조금 쥐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뱉으면 뱉을수록 어쩐지 제 목소리가 자꾸만 작아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에 소주 한 잔을 급하게 들이켜며 마음속으로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이뤄놓은 넉넉한 자산과 내가 평생을 바쳐 손에 쥔 초라한 자산의 무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노년의 빈부격차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거대하게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박탈감이 밀려왔지만 친구들 앞에서 비참해지거나 기죽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참 잘 살았어. 내 인생도 결코 뒤처지지 않아.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배운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무작정 올라온 이 낯설고 무서운 땅에서 그 모진 세월을 다 겪으면서도 40년을 한 직장에서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남 부럽지 않게 아들 2 대학 공부 다 시켜서 반듯하게 키워냈고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마련까지 당당하게 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었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잡았음에도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밤 야경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차오른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알 수 없는 서러움 때문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차가운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40년을 살아온 방식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닌데 왜 은퇴를 한 내 마음 한구석은 이토록 시리고 허전한 것인지 이 밀려오는 공허한 감정을 도대체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라 밤새 괴로웠습니다. 늦은 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뭐라도 좀 차려줄까 하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밖에서 많이 먹고 왔어. 제 씁쓸한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아 무뚝뚝한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면 왠지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버스 안에서 느꼈던 지독한 쓸쓸함과 정체 모를 불안감은 몇 달이 지나도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가슴을 후벼 파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처 세대. 부모를 내 손으로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정작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란 말이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고단한 운명을 가리켜 그렇게 부르더군요. 처음 그 단어를 보았을 때는 그저 남들의 얘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며 홀로 눈물 흘렸던 그날 밤을 차분히 떠올려 보니 그 잔인하고 서글픈 이름표가 가리키고 있는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서글픈 빈곤의 공포뿐인 세대, 마처 세대. 그 무거운 두 글자가 은퇴 후 갈 곳을 잃어버린 제 남은 노후의 목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숨막히게 조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제는 사실 제가 공장에서 퇴직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홀로 남해에 계시는 어머니가 갈수록 마음에 걸렸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객지에 사는 막내 아들이 걱정할까봐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는 언제나 괜찮다, 걱정 마라 하시는데 그 힘없는 목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고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위로 형제가 넷이나 있었지만 다들 바쁘다는 핑계만을 앞세우며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락을 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나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다. 사는 곳이 너무 멀다. 자식들 키우느라 모실 여유가 없다면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핑계는 언제나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나중에 후회하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모시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노쇠에 가시는 어머니를 그 먼 남해 땅에 혼자 두고 전화 한 통으로 안심하는 척하는 건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59 되던 해 남해에 있는 집을 놔두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거동은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당신이 누구인지 제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내는 군말 한마디 없이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매 끼니 챙겨드리며 살뜰하게 모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아내에게 너무나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평생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만 해도 제 손으로 공장에서 일하며 다달이 월급이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며 약값이 꽤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 빠듯하긴 해도 가장으로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나마 천만다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신 지 2해가 지나던 즈음 어머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드셨는데 안 먹었다 하시고 아내를 보고 낯선 사람이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어딜 가려 하시기도 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조용히 불러앉히더군요. 치매입니다. 그 2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의사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집에서 모시는 건 점점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는 걸 아내가 겨우 붙잡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집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무렵이 제가 62에 퇴직을 하던 때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퇴직금과 예금이 있었으니 괜찮았지만 비용 자체는 컸어요. 그런데 월급이 끊기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양비와 간병인 비용, 약값이며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매달 300만 원 가까운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수입은 제로인데 지출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은퇴 후 통장 잔고를 열어볼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어 있는 걸 보는 건 지독한 공포였습니다. 마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두었는데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구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씩 줄더니 나중엔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형제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조금씩이라도 보태달라고요. 형들은 한참 만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다며 그래도 조금은 보내주겠다고요. 그렇게 며칠 뒤 들어온 돈이 형 넷이서 합쳐 4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형제들 전부가 보내온 돈이 40만 원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그날 이후 저는 형제들에게 다시는 돈 얘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우리 남준이는 언제 오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저를 두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안 나게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신다는 서러움인지 아니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무서운 건지 그 둘이 뒤엉켜서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손이 그렇게 작으실 줄 몰랐어요. 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어머니 손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4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 원무과의 마지막 정산을 하던 날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어요. 2억이었던 예금과 1억 5천이었던 퇴직금, 3억 5천에서 절반 가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던 고마운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차마 미안해서 아무런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거실에 둘이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연락이 뜸하던 형제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나누자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홀로 시골에 계시던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라곤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오래된 금반지 하나와 돈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골 집은 너무 낡아 팔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처지였지요. 간병비 40만 원 보태주던 형들이 유산을 나누자는 말에 쓴웃음이 픽 나왔지만 저는 가져가라고 하고 각자 1,00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참 잔인하게도 그날의 돈 계산이 제 평생 형제들과 나눈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명절이 되어도 서로 안부 전화 한 통 없고 왕래조차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지 이제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제게 남은 것은 반토막난 통장 잔고와 남보다도 못하게 찢어져 버린 형제들과의 서글픈 인연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참 멍하게 지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과 마지막 연락을 끊고 온기가 가신 텅 빈 어머니 방을 하나둘 정리하고 나니 그제야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그 사실이 묘하게 무겁게 온몸을 내려앉았습니다. 참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아내가 병원에서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체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평소보다 숨이 차고 피곤하다고 했거든요. 미루고 미루다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라더군요. 아내는 의사 앞에서 무덤덤하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옆에 있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5년 동안 모시면서 힘들다는 소리, 아프다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하던 미련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고생을 몸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함에 차마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부터 고혈압 약과 당뇨약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 부부 둘 다 이제 완연히 늙어가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서글프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나온 살림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로 반 토막이 난 통장이었지만 남은 돈을 합산해보면 아직 1억 7천만 원 남짓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요. 남들처럼 호화롭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아가기엔 결코 부족하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연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으니 그저 몸 건강 챙기며 소박하게 늙어가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은퇴한 저를 그냥 편히 살게 두질 않더군요. 첫째 아들 나이가 어느덧 38이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벌써 자식 낳고 다들 결혼을 했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장가를 못 가고 혼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내색은 안 했지만 가장으로서 내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놓으며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팝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아들의 눈이 참 오랜만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 마음에 그 간절한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참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들이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차가운 현실이 제 눈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집 한 채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인지 제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악착같이 모으면 작은 단칸방이라도 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였지요. 이를 악물고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면 다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들이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리 밤새워 일하고 모아도 서울집 한 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청춘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잔인한 격차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그 높은 현실의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꼴을 부모된 도리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나이 65에 첫째 아들 결혼 자금으로 통장에서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순간 아주 잠깐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꾹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전화가 와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안 나왔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무뚝뚝하게 짧은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됐다. 아버지가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결혼식 날 예식장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입장하는 아들을 보니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곁에 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줄어든 통장 숫자 같은 건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그것으로 다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모두 끝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캄캄한 방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단숨에 줄어들어 버린 낯선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핸드폰을 쥔 제 거친 손이 잠깐 잘게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아직 집도 있고 돈도 남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둘러 앱을 껐습니다. 1년 뒤, 이번엔 둘째 아들 차례였습니다. 둘째 놈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장가를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식 간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둘째 자식도 서운하지 않게 먼저 장가간 형이랑 똑같이 5천만 원을 통장에서 쪼개어 보탰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을 사돈되게 기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이것밖에 도와줄 수 없는 못난 아비가 된 것 같은 서글픈 처량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말 얇아질 대로 얇아진 통장 숫자에 떠밀려오는 정체 모를 노후 빈곤의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너무나도 무섭게 제 남은 현실을 짓눌렀습니다. 젊어서 미련하게 공장 일만 하지 말고 남들 다 부동산이니 주식니 투자할 때 나도 공부 좀 해볼 걸, 늙어서 노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놨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돈을 보낼 때는 이상하게 첫 번째보다 손이 훨씬 덜 떨렸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둘째 결혼식까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나란히 어두운 길을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자식들 숙제는 다 끝났네. 아내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게 고생했어. 그 짧은 말 두 마디가 우리 부부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식을 다 키웠다는 기쁜 마음도 맞고 품 안의 자식이 다 떠난 허전함도 맞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서운 마음도 맞았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우리는 그냥 말없이 조용히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피곤해 지친 아내가 먼저 잠든 뒤 혼자 거실불을 끄고 다시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 소처럼 묵묵히 일만 했는데 제 손에 남은 건 늙고 성한 데 하나 없는 이 초라한 몸과 점점 얇아져 가다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허탈하지 않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겠지요.
가슴속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제발 나처럼 가난하고 고단하게 살지 말아라. 평생을 버텨온 제 마음은 오직 그 미련한 마음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녀석 결혼까지 다 시키고 나서야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우리 둘만의 노후를 고스란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편치 않으신 어머니 간병에 그 모진 긴 세월 동안 우리 부부 자신만을 위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더군요. 참 바쁘게도 정신없이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 아내와 둘이 마주 앉으니 오히려 묘하게 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요. 평생을 한 이불 덮고 함께 살아온 부부가 단둘이 남으니 어색하다니요. 그 무거운 고요함 속에서 은퇴 후 처음으로 차분하게 우리 집 진짜 형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통장에는 퇴직하고 있던 3억 5천만 원에서 현저히 줄어 8천 남짓 남았더군요. 그래도 40년 넘게 공장 다니며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이 제법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제 명의로 나오는 국민연금 120만 원, 거기에 아내와 제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을 다 더해 이것저것 끌어모아봐도 매달 우리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150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돈이면 욕심 없이 둘이서 먹고 살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친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에 건강보험료, 나이 들어 눈물로 버티는 실비보험료, 두 사람 약값, 거기에 하루 세 끼 먹는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하나씩 계산해보니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뉴스에서 남 얘기처럼 봤던 통계가 그제야 제 살을 파고들듯 실감나게 와닿았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라고 하더군요. 길거리를 걷는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하다더니 그 서글픈 통계 속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 바로 저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계처럼 악착같이 일했는데도 마주한 숫자는 너무나도 냉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열어보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큰 돈을 연달아 내어주고 나니 남은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겨우 열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며칠에 한 번씩 불안하게 통장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너무 무서워서 확인하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안심하려고 보는 건지 저 자신도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아내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는 저를 가만히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직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이렇게 둘 다 건강하잖아요. 참 고맙고 미안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제 가슴을 더 무겁고 미어지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아픈 몸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싶었습니다. 제게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다 해도 그게 무슨 별거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나이 들면 고혈압, 당뇨 하나씩은 달고 사는 게 다반사입니다. 다행히 다달이 약만 제때 잘 챙겨 먹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아직 내 두 다리로 멀쩡히 걸을 수 있고 내 두 손으로 땀 흘려 일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 움직여야 한다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이 남아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어야 나중에 정말 늙고 병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내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자식들 손 안 벌리고 부부 둘이서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로 당장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6이라는 나이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파트의 경비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고맙게도 나이 제한이 없더군요. 필수 경비 교육을 수료하고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꾸만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는데 66 나이에 아파트 경비실 면접을 보러 간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묘하게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냥 가슴 한구석이 좀 서글프고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준아, 부끄러울 게 전혀 없다.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남은 인생 내 힘으로 팥값 벌겠다는데 뭐가 부끄럽냐. 오히려 몸 건강에 일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자. 다행히 합격이 되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 24시간 근무였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었는데 일하는 날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꼬박 24시간 동안 경비실을 지키며 밤을 새워야 했어요. 그렇게 제 나이 66에 평생 입을 줄 몰랐던 빳빳한 경비복을 처음으로 입었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아침, 아내는 현관문 앞까지 나와 제 옷 매무새를 만져주며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돈보다 당신 몸이 먼저야. 괜찮아, 걱정 마. 이 정도 일은 끄떡없이 할 수 있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뒤돌아 서 있는 아내의 얼굴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제 발걸음이 무거워져 차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결코 저 혼자만 겪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비비며 일터로 나갑니다.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내 통장 잔고가 멈추고 통장이 멈추는 순간 내 아내와 제 내일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경비 일을 시작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꼬박 서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마디마디 뻐근하게 쑤셔왔습니다. 젊었을 때야 밤새워 야간 철야를 하고도 끄떡없이 멀쩡했지만 칠순을 바라보는 늙은 몸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쉬는 날에도 몸에 쌓인 지독한 피로가 좀처럼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도 내 힘으로 버텨야 하기에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실체 없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캄캄한 경비실에 홀로 앉아 새벽을 버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에 남은 돈이 1억 남짓인데 만약 이 돈마저 다 떨어지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 혼자라면 대충 굶으며 버티겠는데 협심증 있는 아내가 갑자기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혹은 나중에 우리 둘 중 누군가 하나가 덜컥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 무서운 걱정들이 새벽 경비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독한 불면의 밤 끝에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제 형편을 솔직하게 전부 얘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앞으로는 서로 기대지 말고 각자 단단하게 살자고 선을 그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다 큰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부모로서 참 부끄럽고 자식들도 내심 서운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에게 더 큰 오해와 짐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식구가 다 모여 따뜻한 밥을 먹고 아내가 정성스레 과일을 깎아내오고 나서 제가 무겁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너희에게 꼭 할 말이 있다. 집안의 기류를 알아채고 아들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찍힌 잔고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이고 전부다. 1억 초라한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한참 동안 그 낯선 화면을 묵묵히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첫째가 먼저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아버지. 첫째는 차마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질까봐 단호하게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간병비에 너희 둘 결혼 자금 주고 아버지 경비일 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다. 너희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숨기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 엄마가 너희 도울 수 있는 건 딱 결혼시킬 때까지였어. 앞으로 너희 인생은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엄마 아빠 중 하나가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간병비와 의료비야. 그 모진 말을 다 뱉어내고 나니 가장으로서 가슴이 서늘하게 시려왔습니다. 다 키운 자식들 불러다 놓고 늙은 부모가 돈이 없으니 기대지 말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참 가슴 저리도록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고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그때
첫째 아들이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가족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저희 결혼할 때 그 큰 돈 도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곁에 있던 둘째도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 이제 장가도 갔고 다 컸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아버지, 엄마 우리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두 분이서 돈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살아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 기특한 말을 듣는데 목구멍이 뜨겁게 메어왔습니다. 살면서 말썽 한 번 없이 바르게 커준 녀석들이었는데 어느새 제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있던 아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아들들을 보내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경비 쉬는 날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들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첫째가 용돈이라고 돈 이체해줬어요. 힘들게 집에서 음식하지 말고 주말에 당신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요. 화면을 보니 결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귀한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아내가 또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둘째가 돈을 보냈대요. 봄인데 예쁜 옷 하나 사 입으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 몰래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가진 게 없으니 손 벌리지 말라며 선을 그었던 못난 아버지인데 도리어 부모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들들이 고마워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걱정 한번 끼친 적 없이 속 한번 뒤집어 놓은 적 없이 말없이 착하게 자라준 녀석들이었습니다. 그 당연해 보이던 자식의 반듯함이 내가 나이 들어 벼랑 끝에 서고 보니 얼마나 거대하고 큰 축복이었는지 더 사무치게 느낍니다. 주변 경비원 동료들은 자식들 빚 갚아주느라 자식 문제 때문에 밤새 한숨을 쉰다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 복 하나는 타고났다는 과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비록 돈은 많이 못 모았어도 자식 하나는 정말 잘 키웠네. 아내가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채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세상 살면서 그것 하나는 우리가 정말 잘했어요. 다음날 새벽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하는 제 발걸음이 이상하게 참 가벼웠습니다. 제 통장 잔고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의 노후 형편이 당장 나아진 것도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단단하고 든든했습니다. 내가 평생 청춘을 갈아넣고 버텨온 결실이 제 귀한 아들들이 이토록 번듯한 어른이 되었다는 그 엄연한 사실. 그것 하나가 비바람치는 제 남은 노후의 가장 단단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무가 몸에 익으면서 살림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연금에 경비 월급이 더해지니 생활비를 쓰고도 매달 조금씩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10만원, 20만원씩 모으던 게 어느 순간 제법 쌓여 있더군요.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무서웠던 때와 달리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는 날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첫째, 둘째가 가끔 보내오는 용돈까지 손대지 않고 고이 모아두었더니 어느 날 보니 통장 잔고가 1억 5천을 넘어서 있었어요. 그 숫자를 보던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어요. 그런데 돈 걱정이 조금 덜어지고 나니 이번엔 다른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격일 근무를 하다 보니 쉬는 날은 온종일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혼자 집안일을 하고 저는 저대로 피로를 풀며 빈둥거리다 보면 하루가 다 가 있었어요. 오가는 사람도 없고 전화 한 통 오는 날도 드물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사람이 그리울 거라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몸으로 알게 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퇴직 전 공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왔더군요. 그동안 못 봤으니 결혼식 날 얼굴이나 한번 꼭 보자며 반가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에 참 반갑기도 했고
동료들이 그리웠던 터라 주말에 아내와 옷을 챙겨 입고 기분 좋게 예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많은 하객이 붐비는 예식장에 도착해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겉돌고 무척 어색했습니다. 푹 쪄기는 하객들 사이에서 옛 동료와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혼주로서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을 붙잡고 밀린 대화를 다정하게 나눌 틈은 전혀 없었어요. 예식이 다 끝나고 시끄러운 뷔페 식당 자리에 앉아 예전 공장 동료들과 마주 앉았지만 퇴직한 뒤로 제대로 연락 한 번 없이 멀어지다 보니 서로 나눌 이야기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옛날 공장 돌아가는 이야기, 남은 동료들 자잘한 소식,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몇 번 오가다 어느 순간 숨막히는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멀뚱히 밥만 먹는 그 자리가 참 피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색했지요? 저는 숨기지 않고 씁쓸하게 솔직한 속내를 대답했습니다. 응, 좀 그랬어. 막상 오랜만에 봐도 할 말이 없더라고. 아내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직장에서 맺은 인연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나간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참 맞는 말이자 틀린 구석이 없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차분히 생각해보니 그 동료만이 아니었습니다. 퇴직한 직후에는 보고 싶다며 한두 번 연락하다가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서서히 멀어진 사람들이 제 주변에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연락 없는 그들이 내심 서운하기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이제는 그게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걸 담담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나누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나이 들어서 억지로 남들 체면 세워주겠다고 쫓아다니는 애매한 모임이나 경조사는 과감하게 좀 줄이자. 마음도 잘 안 가는 거칠의 자리에 가봤자 피 같은 돈만 나가고 몸만 피곤하기만 하더라고.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아내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늘 그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 진짜 필요한 건 그런 남들의 시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짧은 대화 이후로 우리 부부는 주변에 불필요한 경조사나 체면뿐인 모임들을 하나둘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좀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안 나가고 마음을 비워내고 나니 오히려 세상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칠애로 낭비되던 그 소중한 돈과 시간들이 고스란히 우리 부부 자신을 위해 남게 된 것입니다. 대신 집에만 있던 아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고 나서 무리한 운동은 못했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가벼운 손공의 수업이었어요. 처음엔 쑥스럽다고 했는데 몇 번 나가더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집에 오면 오늘 누가 뭘 만들었다. 선생님이 칭찬해줬다면서 제잘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우리 부부만의 작은 루틴이 생겼어요. 집 앞 공원을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돈 한 푼 안 드는 일이었어요. 그냥 아침 먹고 나서 운동화를 꺼내 신고 나란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를 걸었고 겨울이면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걸었어요. 걸으면서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제 내가 경비실에서 만난 까다로운 주민 때문에 속상했던 일,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 이야기, 첫째 며느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귀한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 둘째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는 이야기. 그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한 바퀴, 두 바퀴 걷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어느 볕이 참 좋은 날, 공원 벤치에 잠깐 나란히 앉아 땀을 식히는데 아내가 제 거친 손을 포개어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나 평생 살면서 요즘 이 공원 걷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저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솔직한 대답을 건넸습니다. 나도 이 시간이 가장 좋아. 비싼 10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남들 다 가는 화려하고 비싼 해외여행보다 그저 돈 한 푼 안 드는 이 공원 한 바퀴가 함께 늙어가는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최고의 특효 보약이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서로 얼마나 수고했는지, 곁에 있어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고마운 말들을 걷는 틈틈이 꺼내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길을 걷는 시간만큼은 내 남은 노후의 가난도 없었고 줄어드는 통장 걱정도 전혀 없었으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도 다 지워진 채
오직 이 세상에 평생을 의지해온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경비실 작은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세상이 다 잠든 시간에 홀로 앉아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68 늙은이가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게 가끔은 참 기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이 새벽이 싫지 않아요. 세상이 조용한 이 시간에 저는 오롯이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의 피탈밭에서 고구마를 캐던 막내, 단돈 몇만 원 쥐고 무작정 올라온 서울 땅, 40년을 버텨낸 공장, 어머니 손을 놓아드리던 날, 아들들 결혼식장에서 훔쳐 흘린 눈물, 그리고 66에 처음 입어본 경비복. 그 모든 장면이 이 새벽에 한꺼번에 스쳐 지나갑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도 잘 버텼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요즘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 파산의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은 바로 중증 질환입니다.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모아도 덜컥 큰 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증발합니다. 제 경비실 동료 중에도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 가족들이 병원비와 간병비 대느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과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돈을 모아두었어도 큰 병 하나가 노년의 모든 삶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더군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을 절대로 귀찮다고 미루거나 빠뜨리지 않습니다. 올해도 아내랑 나란히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접수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아내가 슬쩍 제 손을 잡더군요. 저도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오며 참 고생만 시킨 사람인데 그 순간 아내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고 눈물겹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 이 소중한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살아 숨쉬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수치 관리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검진 결과지 하나가 그날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서류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합니다. 찌개나 국물을 멀리하고 최대한 짜게 먹지 않으려 노력하며 주말이면 아내의 손을 잡고 공원 걷는 일을 절대로 거르지 않습니다. 경비 근무를 서는 중에도 자투리 시간이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씩 돌며 몸을 움직입니다. 거창한 헬스장에 가거나 돈 드는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뼛속 깊이 압니다. 큰 병을 키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돈을 버는 것이고 건강하게 하루를 더 일하는 게 제 통장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허리 한번 편하게 펴보지 못하고 고단하게 살아오신 시니어 여러분. 자식 뒷바라지에 부모 봉양에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 한 푼 편하게 써본 기억이 없는 우리 동시대 여러분. 그 지나온 긴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눈물겹고 무거운지 저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솔직히 너무나 억울하지요. 저도 목구멍까지 억울하다는 말이 치밀어 오르는 날이 많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왜 내 노후는 이리도 가난하냐고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방구석에 앉아 한탄만 하며 남은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아직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멀쩡한 몸이 있고 집안에서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소중한 내 사람 아내가 여전히 곁에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생존을 위해 3가지만 실천해 주십시오. 자식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내가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훗날 내 자식에게 가장 무겁고 끔찍한 부양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먼저 돌보십시오. 건강이 무너지면 그 다음 노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 안 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몸을 움직여 보세요. 공원 한 바퀴도 좋고 복지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내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단단하고 평안한 내일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묵묵히 새벽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번지는 그 순간이 저는 좋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은 끝난다는 걸 이 새벽이 매번 가르쳐 주니까요. 평생을 오직 가족과 책임감 하나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빛나며 가치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를 때입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당당하게 가슴 펴고 멋지게 살아가요.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